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나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얼굴 보고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휴업 기간 어떻게 지냈나요?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건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위기일수록 침착하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한국사 수업이고 수능에서도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은 과목이지만 오히려 이런 과목에서 등급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찬찬히 성실하게 준비해서 올해 12월로 미뤄진 수능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온라인 수업에서의 한국사 강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한국사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한국사 교과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파일로 보내둔 학습지, 이거 학습지가 있어야겠죠? 학습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 필요합니다. 수능 특강. 펭수가 아주 예쁘게 손 흔들고 있는 그런 표지로 장식되어 있는 수능 특강이네요. 제가 재작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교과서 버리면 안 된다. 이거 2년 뒤에 꼭 쓴다. 3학년 때 꼭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미 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없다고 뭐 새로 구입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들, 뭐 학습지나 수능특강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 있으면 더 좋죠. 그 이제 내신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교과서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 그 EBS 온라인 클래스 그 공지사항에다가 PDF 파일을 공지사항에다가 이 교과서 PDF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수업 방식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뭐 재작년에 수업 들어봤으니까 알겠지만 PPT를 기본적으로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수업에 띄워드리고 제 목소리, 꾀꼬리 같은 제 목소리가 같이 흘러나갈 겁니다. 음소거 하면 안 됩니다. 화면만 보고 수업 들으면 안 돼요. 이 목소리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상 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학습지하고 수능특강 이거 꼭 같이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지는 여러분에게 준 것은 이제 빈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착실하게 잘 채우고요. 물론 자필로 써야 됩니다. 출력을 반드시 해야겠죠. 출력을 해서 자필로 잘 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서 잘 참고하셔서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에 이거 한 차씩 작성해서 보내는 거니까 빼먹지 말고 잘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이제 이상으로 수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1차 시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5단원의 일제강점기와 민족운동의 전개, 대단원에서 일제강점기 정치와 경제 파트를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5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1학년 때 4단원까지밖에 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5단원하고 6단원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수능특강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도 필요하고 수능특강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지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시죠. 오늘 수업할 내용 간단하게 개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 특히 이제 정치 통치 방식과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또 볼 거고요. 역시 192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역시 경제 정책도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의 일제 통치 방식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의 정치, 경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1910년대가 되면, 정확히 얘기하면 1910년이죠.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통감부였죠. 통감부에서 이제 조선 총독부로 변화되게 되고, 일본에서 이제 각 육군과 해군의 대장 출신들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을 헌병 경찰 통치, 이른바 무단 통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하는 거에서 치안을 유지할 때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1912년에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게 되고 이 즉결 처분권이 발동됨에 따라서 이 헌병들이 즉각적으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매를 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역시 억압되게 됩니다. 각종 학회는 해산됐고요. 조선민족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식민지 교육, 이른바 우민화 교육, 말 그대로 멍청한 민족을 만드는 교육이겠죠. 고등교육을 해주지 않는 기술교육 위주의 그런 초등교육이죠. 초급 교육만 시키는 그러한 교육 방식을 택하게 되고요. 거기에 저항해서 일어나게 되는 우리 민족 교육 기관들을 억압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1910년대 경제정책을 보도록 하면 이 토지조사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 그대로 토지조사 사업은 이 근대화된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수조권이라든지 소유권, 경작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가 돼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소유권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는 겁니다. 절차도 복잡한 데다가 신고 기간이 짧아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들으면은 이 신고를 하지 못해서 토지를 약탈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이것은 다 일본이 일제가 통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탈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일본인들에게 값싸게 넘기면서 일본인들의 경제 침탈이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를 잃어서 토지를 뺏겨서 살 길을 잃게 된 농민들은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10년에 이제 회사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열립니다.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제도는 회사를 세울 때 반드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인들이 회사 설립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조선인들이 허가를 요청하게 되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런 이제 차별적인 정책을 펴면서 우리 민족 기업의 설립이 제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민족을 분열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에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의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 10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무단 통치를 했어요.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했었는데 그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듣지 않고 저항을 했던 아주 민족적인 사건이 바로 3.1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1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다 번져나가게 되니까 일제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민족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눌러가지고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들은 뭉치면 안 된다. 이들은 따로따로 다 떨어뜨려 놔서 분열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을 살살 꼬드기면서 마치 잘해주겠다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이런 기만적인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학습지나 지금 PPT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총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육군과 해군 출신의 대장들이 임명이 됐거든요. 즉 무관들이 많이 임명이 됐었는데 문관도 임명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문관이 이제 총독으로 오게 해서 우리 조선을 좀 뭐랄까 강압적이지 않고 좀 이제 유하게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제 강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문관이 임명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앞에서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거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는 이런 기만적인 정책이 시행됐던 것이죠. 자, 이제 보통경찰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헌병경찰제였다고 했죠. 그래서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보통경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경찰의 수는 훨씬 더 증가했고요. 또 그로 인한 탄압도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학습지 뒷면 볼까요? 2페이지 쪽에 보시면 그 일제 경찰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표가 하나 있을 건데요. 그 표를 보시면 1918년도와 1919년도, 1920년도에 이 경찰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이름만 바뀐 거지 실제로는 경찰 수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시하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감시하는 그런 경찰 수만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회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중앙으로 올려 보내서 중앙에서 이제 의회가 설치가 되면 백성들 또는 국민들의 의견이 중앙으로 전달되게 하는데 그 대표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곧 이제 총선도 있습니다만 이제 총선에서 뽑는 국회의원도 이런 의회의 의원들이죠. 이 당시에도 지방의회를 설치해서 각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 국민들의 뜻, 백성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선인들도 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일본인이 이 의회의 의원이 되고요. 일부 친일파들한테만 선거권이 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의 의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기만적 정책은 뭐가 있는가를 보면 우리 민족 언론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온전히 그대로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랄까 활동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아니라 각종 검열이라든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삭제를 하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간행을 중지시키는 정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시하겠다는 거죠. 언론도 이렇게 뭐랄까 자유롭게 너희 민족이 스스로 이렇게 민족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언론 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도 뒤로는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뒤로 칼을 갈면서 검열하고 삭제하고 정관하는 이런 정책들을 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1910년대에는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 교육 위주의 아주 초급 교육만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도 이제 뭐 조선인들도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유상교육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유상교육, 돈을 내고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죠. 이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대표적으로 뭐 친일파들이 주로 이제 돈이 좀 많았겠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집안이 원래 잘 살아서 우리 이제 민족 운동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많긴 한데 원래 집안이 잘 살아서 새로운 교육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친일파들이 이때 많이 양성이 됩니다. 이제 그 친일파들이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본이 이제 뭐가 많이 협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 양성해서 우리 민족끼리 감시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이런 민족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대 통치를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서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법도 제정이 되는데 바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잡혀 들어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을 뭐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요약해 본다면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다. 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 또 친일파를 많이 양성해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이런 통치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산미 증식 계획이 대표적인 정책이죠. 말 그대로 생산되는 쌀의 양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시행되게 된 이유는 일본이 계속되게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1910년대, 1920년대에 이르러서 공업화가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의 이제 곡식의 양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많이 유출을 해오게 되는데 더 많이 유출을 해오려면 조선에서의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야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개간, 간척 사업,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선, 종자 개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에서의 이 쌀 생산량을 크게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세워놓은 계획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 계획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얼마큼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가져가야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요. 실제로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증산되는 양은 그래프로 보면은 좀 그 각도가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반출량은 원래 계획했던 반출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산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본래 계획했던 반출량으로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 식량난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후반쯤 가면 경제공황이 잠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잠깐 중단을 했다가 중일전쟁 이후로 이들이 이제 군량미도 많이 필요하고 쌀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니까 중일전쟁 이후로 다시 산미 증식 계획은 재개됩니다. 19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을
1910년대 운영했던 회사령을 철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허가제였던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제는 내가 회사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총독부에서 그래 허가해주겠다.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허가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20년대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나 그냥 회사 세우겠다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죠. 그래서 1920년대 되면은 일본 자본 침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 기업도 많이 세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민족 조선인들이 많은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동안 한 10년 동안 1910년대부터 이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회사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민족 기업은 후발주자로 뛰어들게 되는 거니까 경쟁을 하자니 좀 많이 좀 뭐랄까 싸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구도가 이미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에서 건너오는 상품에 그동안 붙였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기업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좀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퀴즈냐 할 텐데요. 그 여러분들 앞으로 좀 이따가 이제 과제 제출할 때 과제 제출 클릭해 보면 돌발 퀴즈 답 입력하는 칸이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만 이 퀴즈의 답을 쓸 수 있겠죠. 물론 뭐 잘 찍은 사람들은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퀴즈에 대한 답을 그 제출 양식에다가 잘 기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192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92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입니다. 1번 친일파 양성, 2번 회사령 시행, 3번 치안유지법 제정, 4번 보통경찰제 실시, 5번 민족신문 발행 허용. 답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2번이 답이죠. 192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에서는 회사령이 폐지되게 됩니다. 즉 정확히 얘기하면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령이 시행되었다는 답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과제 제출하실 때 답은 몇 번이라고 하겠죠? 2번이라고 거기 표시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의 통치 방식은 이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어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려서 일본에 동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치인데요. 다른 말로 이제 황국 신민 통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황국은 일본의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황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이제 그런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뭐 내선 일체라든지 일선 동조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뭐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 조상이 같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 황국 신민 서사라는 것을 만들게 돼서 이걸 암송하게 하면서 이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뭐 세뇌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뭐 신사도 참배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남산 도서가 있는 자리에 옛날에 이제 큰 신사하고 이제 궁성이 있었거든요. 이곳을 이제 요배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씨개명은 아주 유명하죠. 뭐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어, 한국사 당연히 교육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것들은 폐간을 시키면서 우리 이제 입과 귀도 닫는 이런 정책을 또 펴게 됩니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고 해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뭐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도 서로 관찰하고 감시하고 또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잡아가는 이런 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1930년대가 되면은 중일전쟁, 만주사변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 대륙으로 이제 많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륙 침략을 하게 되는 원인은 경제공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 경제공황을 극복을 못하겠으니까 대륙으로 침략을 해서 좀 뭐랄까 좀 경제 규모를 좀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려다 보니까 우리 조선을 좀 뭔가 일본하고 좀 동일화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뭐 다른 말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즉 조선을 보급 기지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지방에 주로 이제 중화공업을 많이 육성을 하게 되고 이 광업도 이때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책을 뭐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남쪽은 면직물 산업, 그다음 북쪽은 뭐 모직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대륙으로 침략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이 물자를 지원받는 이런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1940년대쯤 가게 되면은 이 국가 총동원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뭐 물자도 부족해요. 사람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자나 사람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부족한 것을 조선에서 이제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제 식량입니다. 이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조선에 있는 여러 곡식들을 그냥 다 공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해지니까 곡식이 부족해지니까 조선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양만큼 식량을 배급하는 식량 배급제를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전쟁 물자 수탈하게 되죠. 뭐 금속제 그릇을 강제로 뺏어간다든지 뭐 물자만 가져가겠습니까? 사람도 가져가게 되겠죠. 뭐 지원병제, 징용제, 학생들 데려가요. 학도 지원병제 그리고 여성들도 정신대라든지 뭐 근로동원 정신대, 그다음에 위안부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뭐 물자며 사람이며 가차없이 이렇게 수탈해 갔던 그런 정책이 바로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의 일제의 통치 방식과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